네, 이제부터 공부할 것은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죠. TCP가 주로 동작하게 되는 그런 레이어입니다. 한글로는 이제 전송 계층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 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을 설정을 하고 그 설정을 해제하는 그 역할이 이제 우리 전송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설정하고 해제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별도의 챕터, 별도의 섹션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제 14장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전송 계층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14장은 TCP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논의를 어떻게 TCP 헤더가 다 수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강의 내용상 15장하고 16장은 이제 응용 계층 얘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은 되게 좀 너무 개괄적인 얘기라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것 하나하나들이 별도의 강의로 다 개설이 될 정도로 양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클래스에서는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13주 내에 중간 기말 빼고 13주 내에 강의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가게 되면 한 번에 이제 두 챕터를 나가야 되는 문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3장까지만 할 거고요. 14장, 그러니까 이 15장하고 16장은 제가 빼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부담이 없어. 왜냐면 어차피 여기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얘기일 뿐이고 이거를 이제 별도 교과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배우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14장 문제예요. 요 TCP. TCP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의에서 이걸 커버를 하지는 못하지만 TCP의 각 필드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14장까지 강의를 하려면 중간이나 기말고사 한 번을 시험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나도 그 정도까지는 좀 그래요. 그래서 14장은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 별도로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전송계층의 필요성, 그러니까 전송계층의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죠. 전송계층 같은 경우는 뭐냐면 5계층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 있죠. 실제 우리가 IP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또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최종 단말까지 데이터를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 프로그램 내에 있는 OS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익스플로러나 아니면은 크롬이나 이런 걸 띄워서 인터넷에 접속을 한다고 하면 창을 여러 개 띄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호스트에 여러분 PC에 데이터가 왔어. 최종적으로 전달이 됐어. 그럼 도대체 그 데이터를 띄운 창 3개 중에 어디다가 보내줘야 되느냐,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송계층의 대표적인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겁니다. 호스트까지 도착을 데이터가 했는데 그 도착한 데이터를 여러분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 어느 쪽이 연결을 시켜줄 거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5장의 주요한 내용들이에요. 단 동시에 또 5장은 링크, 그러니까 우리가 송신 쪽에도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수신 쪽에도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송신은 저쪽 이제 그 인터넷 너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웹 서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웹 서버에서 여러분들의 웹 클라이언트인 여러분 그 크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익스플로러나 이런 창에 결국 그 두 개가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건데 어, 그 입장에서 보면 단말에서 단말까지, 그러니까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 플로우 컨트롤을 하거나 에러 컨트롤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IP에서도 에러 컨트롤을 했지만 IP에서는 단말과 단말이야. 그죠? 호스트와 호스트가 아니라고. 근데 이 4계층에서 우리가 만약에 에러 컨트롤이나 프로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프로세스와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호스트에 이렇게 띄워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어떤 하나, 특정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창문 좀 닫을게요.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좀 잡음이 들어오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4계층의 역할이라는 거는 일단 3계층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3계층의 지원을 받아서 호스트와 호스트 간의 어떤 연결이 완료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 그 프로세스, 호스트에 띄워져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까지의 이제 통신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3계층을 통해서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의 통신 서비스, 그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이제 그 지원을 받은 4계층은 5계층에다가 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그래서 5계층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3계층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받아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계층이 4계층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송계층. 자, 이 인터페이스를 트랜스포트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 이걸 이제 SAP라고 불러요. SAP. 트랜스포트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 예를 들면 이거죠. 이 그림상에서 지금 여기 TCP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호스트죠.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받아갖고 트랜스포트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죠. 얘는 프로세스입니다. 약간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사람은 호스트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설명에 의하면 이게 하나의 이제 익스플로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하나가 익스플로러.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개 띄워져 있고 그 프로세스로 TCP 이하 IP의 서비스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연결점을 우리가 Transport Service Access Point, SAP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SAP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 결론적으로 IP는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지는 호스트다. 그러니까 이 IP를 통해서 어떤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이쪽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박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근데 TCP는 뭐냐면 개별 응용 프로그램 간의 연결을 설정하고 해제한다. 자, 개별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요 익스플로러가 이쪽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서버에 연결을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와 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연결은 이제 IP 서비스가 하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얘는 사실 밑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는 어쨌든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적절한 프로토콜에 맞게 아래로 내려주기만 하면 그럼 통신은 되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엔드에서 엔드까지를 연결하는 거죠. 근데 그 엔드는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스트가 아니라 4계층에서는. 자,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고요. 전송계층의 데이터 단위는 TPDU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렇게 되면 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전송 단위가 있고요. 네트워크 레이어는 패키지라는 데이터 전송 단위가 있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이제 TPDU라는 TPDU. 사실 이 말보다는 뭐가 많이 쓰이냐면 데이터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확히는 이제 데이터그램은 UDP만을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TCP도 그냥 데이터그램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TPDU 혹은 데이터그램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UDP에 대해서는 이따가 4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이제 여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죠. 그럼 얘의 어떤 데이터 전송 단위는 APDU가 되죠. 그럼 얘하고 접속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접속점,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요거를 ASAP가 되겠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 요 지점, 그리고 요 점, TPDU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레이하고 연결해주는 요 점을 이제 TSAP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걸 조금 잘못 얘기했네요. 요게 아니라, 네. 여기가 죄송합니다. 요거 하면 좀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TSAP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아무 생각 없이 이걸 그렸네요. 여기가 TSAP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하고 TPDU하고를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하고를 연결해 주는 점, 저거를 TSAP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전송 계층의 주요 작업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분할과 병합을 한다. 분할과 병합. 데이터가 큰 경우에는 자르고 받는 쪽에서는 원래의 크기로 병합하는 거죠. 받는 쪽에서는. 이거 어디 많이 들어봤죠? 이거 IP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하지 않았나요? 그죠? 분할과 병합을 IP에서도 수행을 합니다. 근데 IP에서 분할과 병합을 수행하는 이유는 뭐죠? 거기서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그랬죠. 조각화, 프래그먼트 and reassembly 이렇게 부르잖아요. assembly, 그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assembly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분할과 병합. 근데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프래그먼트 앤 리어셈블리는 그 하단에 있는 네트워크가 보낼 수 있는 프레임 사이즈. 그러니까 프레임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랜 같은 경우에는 딱 규정화가 돼 있잖아. 근데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 단위가 너무 커. 그럼 그걸 자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수신기에서 다시 그거를 재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분할과 병합은 뭐예요?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어디에 끼워 맞추려고? 패킷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길이라는 게 있다고. 그죠? 똑같이. 패킷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길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끼워 맞추는 거죠.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큰 경우는 자르고 받는 쪽에서는 그거를 다시 병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어별로 보내는 그런 단위, 전송 단위의 크기가 다를 때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죠? 다만 IP 레이어, IP 계층에서 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그 담는 그 데이터 전송 단위가 뭐냐. 2계층의 단위는 프레임에 맞추는 거고 그리고 3계층에서는 패킷에 맞추는 거고. 그죠? 그거만 다른 거죠. 어쨌든 분할과 병합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PC 내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 뜰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의 PC 내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뜰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마다 별도의 주소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우리 IP 주소라고 하는 거는 호스트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4계층에서도 주소가 있었죠? 4계층의 주소를 무슨 주소라 불러요? 네, 포트 어드레스라고 부릅니다. 포트 어드레스. 포트. 그 포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트. 네, 그거는 응용 프로그램과 4계층 사이의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개 한꺼번에 뜰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호스트 내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익스플로러 하나는 네이버에 연결하고 또 나머지 하나 띄워갖고 다음에 연결하면 이것과 이거는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뭔가 리퀘스트 데이터를 요청해서 네이버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내줬어. 그러면 호스트까지는 왔어. 도대체 일로 보내야 돼? 일로 보내야 돼? 당연히 네이버를 요청했었던 일로 보내야 되지만 사실 어떠한 주소, 얘의 주소와 얘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서버에서 온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포트가 필요하다. 포트 어드레스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4계층하고 이 5계층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사이에 그 TSAP 그걸 우리가 포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를. 아시겠죠? 포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소켓이 있습니다. 자, 소켓은 뭐냐면 저기 이제 호스트가 어느 하나 있어요. 이쪽에서 호스트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연결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얘가 이제 이게 이제 네이버 호스트예요. 요게 이제 네이버의 웹 서버라고 한번 해볼게요. 웹 서버. 그 얘는 이제 나의 어떤 컴퓨터에서의 이제 익스플로러라고 생각해 볼게. 그 다른 놈도 익스플로러가 있겠지? 다른 사람도 여기 접속해서 네이버에 요청을 할 거야. 그러면은 한꺼번에 얘가 네이버에 어떤 데이터 요청을 하고 얘도 네이버에 데이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해진 어떤 포트를 통해서 이 네이버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돼요. 같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웹서버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여기서 이제 두 명의 어떤 리퀘스트만 있지만 두 명뿐만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데이터를 확 요청을 하겠죠. 그럼 포트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네, 만 개, 수만 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만 개, 수만 개씩 포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만 개까지는 가능한데 수십만 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냐면 포트 말고 소켓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켓은 포트 하나에 쉽게 생각해서 멀티탭을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탭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컨센트를 하나 꽂을 수 있는 칸을 5개, 6개로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상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포트를 우리가 소켓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켓은 그냥 멀티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멀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포트하고 소켓. 그죠? 그래서 우리는 4계층의 주소를 포트 어드레스라고 부릅니다. 포트 어드레스. 자, 그다음 데이터 무결성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데이터 무결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퀀스의 넘버하고 그 다음에 ACK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도착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도착 순서가 뒤바뀐다는 건 뭐냐면 인터넷에 데이터를 확 뿌리면 그 패킷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로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신기에서 도착했을 때 1번이 나중에 오고 이게 시퀀스 넘버가 이제 보내는 쪽에다 이 넘버를 붙이겠죠. 1번 넘버, 2번 넘버, 3번 넘버 이렇게 붙일 겁니다. 붙이게 되는데 받아보니 2번이 먼저 들어오고 1번이 그 다음 들어오고 3번이 이렇게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번을 보내면 여기 받는 쪽에서 1번 받았네. 자, 난 1번 받았어 라고 알려주고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1번 받았어 라고 알려주고 다시 2번 요청하고 2번 받았어 라고 알려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데이터 무결성입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TCP의 필드가 시퀀스 넘버와 ACK입니다. 우리가 IP에서도 여러 가지 필드가 있었고 그걸 다 기능이 뭔지를 얘기했었잖아요. TCP도 필드가 있습니다. 필드가 있어서 그 필드가 막 모여 있는 거,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바로 헤더가 되는 거예요. 그 헤더 안에 있는 시퀀스 넘버라는 필드하고 ACK라는 필드, 저 두 개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도착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혼잡 제어를 또 하게 됩니다. 혼잡 제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용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퀀스 넘버하고 이 ACK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혼잡이 발생하는 것을 제어를 하겠다.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시퀀스 넘버 ACK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윈도우 크기를 조정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을 건지 그런 것들 갖다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혼잡이 제어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연결 설정과 연결 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TCP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게 돼 있어요. 송신기하고 수신기가. 여기서 이용하는 기법이 3방향 핸드쉐이크, 3-way 핸드쉐이크라고 부릅니다. 핸드쉐이크는 이제 우리가 악수하다죠. 악수. 세 방향으로 서로 송신기와 수신기가 악수를 하는 거죠. 세 방향이라는 표현보다는 3way는 세 번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세 번. 세 번 뭔가가 왔다 갔다 해서 서로 악수를 하게 된다. 그게 3-way 핸드쉐이크인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연결 설정과 연결 해제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전까지 4계층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작업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얘기할 건 뭐냐면 포트라고 하는 거, 소켓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연결을 설정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3계층에서는 IP가 있었듯이 4계층에서는 포트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의 개념이 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뭐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그거 다 끝나면은 이제 연결 설정하고 해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제 더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그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번 챕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려면 소켓이나 포트나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도대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는 게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건지에 대한 예가 나와 있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웹 서비스, 그러니까 5계층의 웹 서비스, 웹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웹은 이제 HTTP라는 걸로 동작을 하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자, 여기 그림 보시면요.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죠. 클라이언트 고객. 그러니까 여러분의 호스트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우리 네이버로 따지면 네이버의 웹서버, 네이버 웹서버를 우리가 서버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명히 클라이언트에는 웹 브라우저라는 게 돌아가고 있어요. 웹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떠 있죠. 떠 있고 그 웹 브라우저의 대표적인 예가 뭐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오페라나 뭐 이런 것들이 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런 거 말고 뭐 넷스케이프니 이런 것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아마 대표적으로 크롬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익스플로러 조금 사용하는 것 같고 파이어폭스나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클라이언트에 이미 깔려 있는 거죠. 이걸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데 웹 브라우저는 뭐를 하는 거냐? 이 HTTP라는 서비스가 있으면 그 HTTP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주체입니다. 저 브라우저가. 브라우저가 곧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웹 브라우저 별도로 우리가 얘기하고요. 웹 브라우저 깔려있는 시스템, 즉 여러분의 호스트를, 여러분의 PC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뭐 그냥 웹 브라우저를 클라이언트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웹 브라우저가 이제 서비스 요청을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냐면 HTTP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HTTP 서비스는 뭐냐면 네이버로 하여금 네이버 서버가 HTML로 코딩되어 있는 웹을 나한테 전송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서비스. 그죠? 그 서비스를 요청을 할 때 요청하는 어떤 규칙이 있겠죠. 통신 규칙. 그 규칙을 우리가 HTTP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규칙에 맞게 뭔가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럼 서버에서는 그 규칙에 맞게 들어오는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HTML, 그죠? HTML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코딩하는 그 뭡니까? 언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도 언어라고 할 수 있냐? HTML은 언어라고 하긴 그런데, 그죠? 어쨌든 그 규칙에 따라서 되어 있는 코드를 갖다가 클라이언트, 즉 웹 브라우저에 전송을 해주면 웹 브라우저는 그 규칙에 맞게 여러분의 창에, 여러분의 컴퓨터 모니터에 그걸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로 동작합니다. 마치 이제 클라이언트에 이런 HTTP 서비스를 받기 위한 웹 브라우저라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이 깔려 있는 것처럼 이 서버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HTTPD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HTTPD에서 D는 뭐냐면 데몬입니다. 데몬이 뭐죠? 이게 뜻이 유령이라는 뜻이죠. 유령. 데몬은 유령이에요. 유령을 여기 깔아놔야 돼요. 그 유령의 대표적인 제품 이름이 아파치나 톰캣이나 IIS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TTPD가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 자체, 그게 바로 그냥 서버입니다. 서버 중에 특별히 저 데몬이 설치되어 있는 HTTP 데몬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 그런 서버를 웹 서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웹 서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왜 데몬이라고 유령이라고 부르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를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웹 브라우저를 띄우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웹 브라우저는 항상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데모는 항상 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누군가한테 그 HTML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 안 자요. 24시간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건 유령밖에 없죠. 그래서 유령이 항상 떠 있으면서 여러분의 요청에 응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데몬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웹 브라우저를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도 혹은 이제 웹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죠. 웹 브라우저는 마찬가지로 서버는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고 웹 서버 그러면 거기에 깔려 있는 데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웹 서버. 아파치나 톰캣 같은 거. 그죠? 여기 깔려 있는 데몬을 우리가 웹 서버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뭐 돌아다니다가 웹 서버를 구축한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그 서버 컴퓨터에다가 데몬을 설치한다 라는 의미가 웹 서버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말들을 읽어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 이게 이제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게 설치된 호스트를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웹 브라우저 그 자체는 웹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혼용이 돼요. 그냥 브라우저를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서버는 뭐냐? 서버는 웹 데몬이 설치된 컴퓨터를 우리가 서버라고 부르게 됩니다. 웹 데모는 영어로 HTTPD, 요 데몬이죠. 아파치나 톰캣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HTTP 서비스 요청의 주체다. HTTP라고 하는 거는 HTML 얻기 위해 우리가 그 서버에다 웹 서버에다가 어떤 HTML 요청을 하는 어떤 데이터 포맷의 형식을 우리가 HTTP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버는 HTTP 서비스의 제공 주체죠. 요청 주체가 아니라 제공하는 주체죠. 클라이언트는 필요할 때만 살아갖고 작업을 수행하죠. 다 끝나면 꺼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언제 어디서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데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유령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쭉 읽어봅시다. 웹 브라우저는 웹 데몬에게 웹 페이지를 요청하는 프로토콜인 HTTP를 아까 이렇게 전송했었죠? 전송을 합니다. 웹 데몬은 HTML로 만들어진 웹 페이지를 브라우저한테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웹 서버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아파치나 톰캣 같은 HTTP 데몬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작업을 웹 서버를 구축한다. 뭐 별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서버는 특정 하드웨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데몬이 설치된 컴퓨터, 이 컴퓨터를 지칭하는 걸 우리가 서버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웹 서버는 뭐냐? 웹 서버는 그냥 웹 데몬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서버의 역할을 위한 성능이 높은 CPU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고사양의 컴퓨터, 이걸 우리가 그냥 서버급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서버라는 게 그냥 일반 PC가 될 수도 있고요, 워크스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버로 사용되는 컴퓨터는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굳이 이제 이 웹서버로 쓰이는 아주 고사양의 컴퓨터, 그걸 그냥 서버급 컴퓨터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 뿐이에요. 어떠한 컴퓨터라고 해도 다 서버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 아쉬워서 우리 이제 5계층의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프로토콜인 FTP 또 SMTP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대용량, 아주 작은 용량 같은 경우에 그냥 HTML로 전송해도 되는데 대용량 서비스 같은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뭡니까?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또 SMTP라고 하는 건 뭐냐면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입니다.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이건 뭐냐면 우리 메일 서비스를 받기 위한 프로토콜의 이름이죠. 그죠? 이 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 거기다 첨부 파일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용량 같은 경우에 그냥 가죠. 근데 용량이 커지면 그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전송하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서버에 저장해 놓고 다운받아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신자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수신자한테는 바로 그 파일이 가는 게 아니죠. 용량이 커버리면. 뭐 요즘 그렇게 바뀌고 있죠. 그 작은 이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SMTP에 껴서 이렇게 보냈는데 용량이 커지면 대용량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FTP예요. 그죠? 그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고정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것도 쉽지.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RFTP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RZIP, 그러니까 그 RZIP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FTP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깔면 됩니다. 깔면 되고 그 서버 같은 경우에 FTP 데몬이 따로 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데몬이라는 유령이 있어줘야 돼요. 그게 설치된 컴퓨터고. 클라이언트는 FTP 서비스 요청의 주체고, 서버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고, 필요할 때만 살아서 작업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하려면 항상 살아있어야 되고,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SMTP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는 SMTP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웃룩 같은 거, 그게 설치된 호스트를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게 되고, SMTP 데몬이 설치된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서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 대해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간단한 이해는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포트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포트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포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항구에서 배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가 포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트라는 명칭을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도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자고요. 아이파크 아파트 203동의 어느 집에서 중국집 진짜루라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다고 가정을 할게요. 왔어. 배달하는 사람이 왔는데 203동까지는 왔어. 근데 어디서 배달해야 돼요? 호수를 알아야 되죠. 호수를 알아야만 배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에 이걸 그대로 빗대면 203동 아이파크 아파트 203동은 IP 어드레스예요. 그럼 뭐야? 호수를 알아야 되는데 호수가 뭐냐면 바로 포트 어드레스인 겁니다. 포트. 그러니까 짐을 내려야 되는 실제 장소. 항구에서 배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잖아요. 패킷이 도달했어. 도대체 어느 집에다 그 화물을 내려놔야 될까? 내려놓는 위치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려놓는 위치에 해당하는 게 포트 어드레스입니다. 쉽게 하면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있어. 여기 본체가 있고 본체까지는 왔어. 여기 익스플로러가 3개 돌아가고 있어. 이 3개가 호수인 거야. 호수. 여기가 동이고 도대체 일로 가야 되냐 일로 가야 되느냐 일로 가야 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IP 주소는 인터넷에 있는 특정 컴퓨터, 그러니까 동번호죠, 까지 오는데 사용을 하고요.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을 구분한다라는 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여러 개 익스플로러가 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호수를 알아야만 갈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 호수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포트 주소라고 부른다. 요게 그래서 포트 주소가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트 주소는 최종적으로 요 말이 가장 중요하죠. 전송 계층이 사용하는 주소인 포트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포트는 전송 계층이 사용하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포트 번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포트 주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16비트입니다. 소문자로 쓰면 비트죠. 16비트인데 그렇게 되면 0번부터 시작해서 2의 16승 마이너스 1까지 주소를 할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해서 0000 해서 0까지 16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부터 해서 계속 이어서 1 요까지 할당해 줄 수가 있는 거죠. 16비트죠. 이 숫자가 뭐냐? 이게 2의 16승 마이너스 1입니다. 2의 16승이 돼버리면 1, 0000 해갖고 0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개고 여기 17번째, 17번째 비트가 1인 겁니다. 이게 이제 2의 16승이에요. 거기서 한번 뺐으니까 요게 되겠죠. 하나를 빼면.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6535개죠. 2의 16승이 6536개니까 0부터 6535번지까지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호스트,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그 포트 번호를 누가 할당하냐면 포트 번호 할당의 주체는 OS입니다. 왜냐면 OS는 5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5계층에서 동작하는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익스플로러한테 포트 번호를 하나씩 뜰 때마다, 그거 창을 하나 띄울 때마다 포트 번호를 하나씩 딱딱딱딱 할당해 줘야 되는데 그 할당해 주는 주체가 OS입니다. 운영체제. 여러분 윈도우는 빈 포트 번호 중에서 하나를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에 할당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에 최대 6536개까지 6536개죠. 6536개까지 이제 이게 0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0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536개인 거야. 6536개의 익스플로러 창을 띄울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죠? 자, 포트를 할당받은 해당 프로그램은 원격지 호스트하고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전송 계층이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아까 TSAB이라고 되어 있는 거, 트랜스포트 서비스 억세스 포인트, 요렇게 할당을 이제 뭡니까? 억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TCP와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예에서는 요 TCP가 돌아가고 있는 요게 하나의 여러분의 PC 호스트고 그 호스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3개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각각 2013,
3021, 4234라는 요 포트 번호, 요게 이제 포트 번호죠. 포트 번호를 할당 받아서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포트 번호를 어떻게 할당을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까 OS가 그냥 할당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OS가 그냥 할당하면 끝인데, 그럼 할당하는 규칙이나 뭐 이런 게 있냐? 없어요. 그냥 랜덤하게 할당하는 거예요. OS가. 근데 요것도 약간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포트 주소 할당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전에 포트 번호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은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 주소를 상대 호스트 혹은 상대 서버가 알아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목적지에 해당하는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를 알아야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포트 주소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어떤 포트에 전송할지를 갖다가 반대편 서버면 서버, 클라이언트면 클라이언트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 여기 있는 말들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이제 보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이버가 있고요, 구글 있고요. 다음 요 세 개가 크롬에서 떠 있습니다. 2013, 3021, 4234 이렇게 포트 번호가 할당이 랜덤하게 됐어요. OS가 할당하죠. 자, 그럼 이 네이버 이걸 통해서 네이버 쪽으로 뭔가 리퀘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리퀘스트를 받은 서버는 그게 이제 FTP 서버 데몬일 수도 있고 HTTP 데몬일 수도 있어요. 이 데몬들은 어차피 이쪽에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요, 거기에 포트 번호가 적혀 들어와요. 송신자의 포트 번호가 적혀 들어와. 이해하시죠? 송신자의 포트 번호가 적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를 이미 특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호스트에서는 OS가 랜덤하게 할당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 어차피 서버에서 그 포트 번호를 알게 되니까 자연히 요청이 들어와야만 그거에 대한 응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클라이언트가 얘한테 요청을 할 때, 얘가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이제 빈 공간이 이렇게 주소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이쪽이 포트 번호, 이제 보내는 쪽 센더의 포트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의 포트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거를 뭘로 채울 거냐는 얘기야. 아니, 네이버 내가 접속을 하면 네이버 서버, 네이버 데몬에게도 할당된 그런 포트 번호가 있을 텐데, 그 포트 번호는 사실 정확하게는 80번이거든요. 이 80번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HTTP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80번을 써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습니다. FTP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1번을 써라 라고 무조건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서버에, 이쪽에서 네이버 서버에 접속을 이렇게 하고 싶다, 데이터 요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HTTP 쓰고, 거기다가 여기 IP 어드레스 쓰고, 물론 DNS를 이용해서 따따따.naver.com 이렇게 쓰겠지만, 아니면 IP 어드레스 써도 되고, 이걸 DNS 서버로 변환된 주소를 적어도 되죠. 그런 다음에 뒤에 뭐를 붙여야 되냐면요, 80번이라고 적어야 돼. 이렇게 원래는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야만 80번 포트로 들어가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거를 보통 생략해도 되지. 왜? HTTP는 무조건 80번을 쓴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사전에 포트 번호를 알 수 있느냐. 제가 이걸 적어놨어요.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방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고정 할당을 해야 된다. 고정 할당. 그래서 HTTP는 80번, FTP는 21번으로 고정 할당을 보통 해 놓습니다. 그럼 저걸 바꿀 수 없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서버 입장에서 요 80번을 안 쓰고 90번, 100번을 쓸 수 있느냐? 예, 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걸 쓸 수는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사람이야. 상상을 해보는 거야. 얘가 이렇게 보내면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보냈을 때 어떤 그 데이터, 우리 저 뭡니까? 내가 이제 그 웹서버, HTTP 서버에 접속을 하고 싶다라는 패킷을 여기 보내면 여기서 응답을 먼저 줘야 되죠. 주면서
포트 번호가 몇 번인가를 알려줘야죠. 그런 다음에 다시 리퀘스트를 다시 보내는 형태로, 클라이언트가 다시 리퀘스트를 보내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만 포트 번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의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80번이라는 고정 번호를 쓰고, 이걸 꼭 쓰기 싶으면 다른 번호를 써도 되긴 되지만 그럴 경우에 굉장히 좀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에. 자, 그래서 잘 알려진 포트 주소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FTP 같은 경우는 21번하고 20번을 쓰는데요. 제어를 위해서는 21번을 쓰고 실제 데이터 전송은 20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FTP는 이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텔넷은 원격지 로그인입니다. 로그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23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SMTP 같은 경우에 메일 보내는 거죠. 이거는 25번. DNS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도메인 이름하고 주소, IP 주소하고를 변환시켜주는 그런 서버죠. 그건 53번. 그다음 DHCP 이거는 자동으로 IP 할당해 주는 거죠. 이거는 67번이나 68번이 되고요. HTTP 이건 이제 웹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이거 80번. 그 다음에 HTTPS 이거는 443번인데 이놈은 이제 HTTP with security죠. 보안이 추가된 그런 HTTP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미리 잘 알려진 미리 할당된 그런 포트 번호를 쓰게 되는데요. 이걸 쓰는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프로토콜 명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콜론하고 슬래시 긋고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을 쓰게 됩니다. 도메인 이름 그리고 나서 포트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포트 주소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게 웹이기 때문에 사실 요 프로토콜 네임 지금 여기서 보면 HTTP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아예 안 쓰게 되면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 다 안 쓰는 거죠. 안 쓰게 되면 그냥 네이버.com이라고 쓰면 그럼 그거는 HTTP구나 웹 주소구나 라는 걸 갖다가 바로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HTTP는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m 한 다음에 여기 뭡니까 콜론을 찍고 80번을 적었죠. 이것도 안 써도 됩니다. 왜? 기본이 80번이니까. 혹 80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서버에 물어봐서 포트 번호를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com만 써도 이제 웹 서버에 연결이 되는 거죠. FTP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데 FTP는 이거를 삭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삭제해버리면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HTTP로 인식하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요 뒤에 있는 포트 번호는 안 써줘도 됩니다. 왜냐면 FTP는 당연히 20번인 걸 알고 있고 또 포트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이제 리퀘스트를 통해서 그 포트 번호를 서버로부터 얻어오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FTP라는 요 앞에 프로토콜 네임은 프로토콜 명은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소켓에 대한 얘기예요. 소켓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뭐냐면 몰려드는 클라이언트가 막 자기가 이제 웹 서비스를 받겠다고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클라이언트에 각각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건가의 문제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FTP 데몬이 있고요. HTTP 데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FTP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아닌데 HTTP 같은 경우에는 웹 접속을 위한 프로토콜이니까 무지하게 빈번히 사용되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네이버의 웹 서버, 웹 데몬이라고 한다면 80번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이 80번 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몰려들겠죠. 그럼 그걸 다 얘가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마치 멀티탭을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게끔 소켓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포트의 멀티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소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켓은 항상 포트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우리가 프로세싱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들 읽어볼게요. 몰려드는 네이버 서버는 80번 포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다. 해결책은 멀티탭을 사용하는 거죠. 같은 포트에 연결된 여러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접속 장치, 이걸 우리가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소켓을 우리가 카톡 같은 걸 처리하려면 그 카톡을 네트워크에 그 카톡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소켓으로 내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그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14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거기까지는 커버 안 하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공부를 안 한다 그래도 이제 고학년 가면 네트워크 강의 시간에 그 소켓 프로그램 배울 겁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행사나 이벤트로 인해서 갑자기 사용자가 몰려서 서버가 다운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소켓의 문제죠. 동시 최대 접속자 수는 이제 최대 소켓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당연히 80번을 우리 하나의 포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죠? 소켓의 개수가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서비스가 지연이 됩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서버가 다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소켓을 그러면은 처음부터 무작정 많이 열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이 오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많이 오픈해 버리면 그 소켓에 대해서 네트워크 처리를 다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컴퓨터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열 수도 없어요. 뭐 하여튼 이런 소켓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챕터에서 공부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요, TCP 즉 4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전체적인 기능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런 기능들 중에 우리가 이제 소켓이라는 거, 그 다음에 포트라는 거, 이 얘기를 먼저 우리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건 뭐냐면요, 연결 설정, 그 다음에 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 이외에 몇 가지, 총 아마 6가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몇 가지가 더 있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14장에 논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 설정 및 해제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우리가 연결을 설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먼저 이제 그 호스트 A에서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무언가 패킷을 보내서 자 이제 나 데이터 보낼 거거든. 지금부터 보내는 데이터 잘 받아주길 바래 라고 커넥션 리퀘스트를 보내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C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보내지면 그 다음부터 이 A 호스트는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단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CR을 보냈으면 얘가 어떤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을 보내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HK를 보내야 되죠. HK를 보내면 사실 수신 호스트 A에서 이 HK를 받은 다음에 그럼 지금 호스트 B가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했네. 그럼 난 이제 데이터 보내야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CR을 보내자마자 무작정 데이터를 보냈잖아요. 이건 전부 다 무시됩니다. 왜냐하면 호스트 B가 HK를 보낸 적도 없는데 그냥 데이터부터 먼저 들어와? 이건 그러면은 허락되지 않는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호스트 B는 그걸 다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ACK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ACK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커넥션 리퀘스트를 통해서 연결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CR을 보내고 그 다음에 HK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CR을 보냈다고 해서 호스트 B가 연결을 허락한 게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데이터가 도착하면 호스트 B는 나는 HK를 보낸 적도 없는데 데이터가 와 해당 데이터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스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커넥션 리퀘스트를 먼저 보내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커넥션 HK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 입장에서는 뭐냐면 호스트 B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연결을 설정하기 위한 요청을 받았고 그거에 의한 허락을 내렸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호스트 A의 입장에서는 내가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그거에 적절한 응답이 왔어. 그럼 얘도 얘 입장에서도 역시 그럼 나 이제 데이터 보내면 되겠네 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호스트 A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죠. 근데 요 정도까지만 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에 대한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호스트 B 입장에서는요, 요 ACK를 보냈는데 ACK를 받았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야. 중간에 이게 소실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설사 호스트 A에서 들어온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아, 이거 뭔가, 중간에 가로채기 한 데이터, 데이터를 가로채서 뭔가, 잘못된 데이터로 고쳐서 이걸 나한테 보낸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다. 물론 이거 무한정 확인하려면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다. 즉,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ACK를 한 번 정도 더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받았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결이 설정된 걸로 믿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세 개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CR 보내고 그 다음에 CR에 대한 ACK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ACK 한 번 더 보내고 그죠? 자, 여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CR을 보낸 다음에 CR ACK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 CR ACK를 받은 이후부터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끔 하자라고 논리를 한번 개발을 해본 거죠.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논리의 문제점은 이거라는 거야. CR ACK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B는 알 수가 없다고. 난 여기까지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죠? 또 그래서 CR ACK를 보낸 직후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도착했어. 지금 아직까지 CR ACK에 대한 ACK 이걸 굳이 이제 용어로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여기서 일로 오는 데이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CR ACK를 또 ACK 하는 거죠. 한 번 더. 요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CR ACK를 보낸 직후에 도착하는 데이터가 A가 보낸 데이터라는 보장이 없다. 즉, 이쪽에서 일로 오는 게 A가 보낸 데이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야. 내가 에크를 보내줬던 요 놈. 그러니까 요걸 하나 더 낀 거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그래서 CR을 보내고요. CR을 처음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CR ACK 보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ACK를 받는데 이거 무작정 ACK를 계속 받을 수는 없잖아. 지금 3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서로 데이터 교환을.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보낼 때 CR ACK ACK를 붙여 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에 데이터 받으면서 요 CR ACK ACK를 보게 되면 내 ACK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 거구나.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가 진실한 데이터가 맞겠네 라고 호스트 B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그림이 중요한 겁니다. 앞에 두 개의 그림은 설명을 위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스킴의 그림을 보여준 거고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3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갖다가 보내면서 제어 데이터를 보내면서 커넥션을 맺게 되죠. 연결을 설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연결 방법을 3-way 핸드쉐이크 이렇게 부릅니다. 3-way 핸드쉐이크. 한 번 갔다가 또 왔다가 한 번, 그러니까 3번씩 왔다 갔다 한다. 3번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3way의 핸드쉐이크 악수하는 거죠. 악수를 3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 이제 이 세 번째 CR ACK가 들어올 때 요 놈은 데이터에 CR ACK가 같이 덧붙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우리가 피기배킹이라고 하죠. 피기배킹. 앞서 얘기했었죠. 플로우 컨트롤 할 때. 기억나죠? 네. 이 피기배킹이라고 이걸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의 TCP는 이런 3-way 핸드쉐이크를 이용해서 연결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써 있는 거. 처음에 CR을 A가 CR을 보내죠. 그럼 B가 CR ACK를 보냅니다. 그럼 보낼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에다가 CR ACK를 이렇게 붙여서 A가 다시 전송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내는 스킴을 우리가 피기배킹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보낼 데이터가 당장 없으면 그럼 데이터 없이 CR ACK를 보내게 되죠. 그럼 이거는 피기배킹은 아니죠. 그죠? 이건 피기배킹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면.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통신하는 것을 3-way handshake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3-way handshake가 TCP에서 실제로 적용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호스트 A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요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죠. 요거를 이렇게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 B에서는 요거를 보내고, 그 다음에 호스트 세 번째 A는 다시 이거를 보내죠. 그럼 이제 요게 CR이 되고, 첫 번째 게, 요 두 번째 게 이제 CR에 대한 ACK가 되고요. 요 세 번째 게 CR에 대한 ACK의 또 ACK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놈은 피기배킹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피기배킹을 이용해서 CR에 ACK에 ACK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걸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좀 지우고요, 이제. 자,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TCP의 TPDU의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어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헤더입니다. 헤더인데 4계층의 헤더죠.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가 표시 안 되어 있는데요. 요 아래에 이제 데이터가 있겠죠. 실제 보내지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여기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옵션은 요 다섯 번째 라인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옵션도요. 복잡하게 이거에 해당하는 프로토콜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냥 그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옵션 나중에 고학년에서 배우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가 헤더고 여기가 데이터면 1010 이렇게 쭉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 1이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1이죠. 요 그 다음에 0이 여기 그 다음에 0이죠. 그러니까 요 축에 있는 요 인덱스는 비트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32까지 가니까 총 요 폭은 32비트예요. 32비트. 그럼 이건 뭐냐면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그죠? 48에 32니까 그게 5개의 행이 있어요. 그러면은 4, 5, 20바이트의 헤더가 붙게 된다는 거죠. TCP 헤더의 사이즈는 20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001로 끝났다. 001. 그게 바로 여기죠. 여기 001 어전트 포인터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110 들어오면 그 다음에 여기 1110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옵션 없다고 보니까.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굳이 끌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 14장을 안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TCP 헤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14장에 있는 그림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네 가지입니다. 요 시퀀스 넘버랑 에크 넘버. 이거 좀 잘못 썼네요. 시퀀스 넘버랑 에크 넘버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YN이라고 있죠, 여기. 그 다음에 FIN이라고 있죠. 요 두 개. 요 두 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SIN, 요게 뭐냐면 요게 CR입니다. CR. 그러니까 요게 SYN은 Synchronize라는 뜻인데요. 그 약자인데요. 동기라는 뜻이에요. 동기. 저기 연결 설정을 할 때 쓰이는 TCP에서의 CR이 SYN입니다. 그죠? 커넥션 리퀘스트 패킷임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FIN이 요게 이제 연결 해제입니다. 이거는 연결 해제. 이거는 연결 설정, 이거는 연결 해제. FIN이 이게 연결 해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 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 다. 자, 한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SYN을 1로 세팅하면 이거는 무슨 패킷이다? CR, 연결 설정을 요청하는 패킷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FIN, 요게 1로 세팅되면 이거는 연결 해제를 요청하는 패킷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이걸 0으로 세팅했다, SYN을. 그러면 연결 설정 패킷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거는 데이터가 보내지는 거다라고 왜냐면 이 뒤에 계속 데이터가 갈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 데이터들은 SYN이나 FIN이 전부 다 0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일반 패킷일 때는 SYN하고 FIN을 제가 자꾸 패킷이라고 했는데 TPDU가 맞죠. 일반 TPDU일 때는 다 0으로 설정을 하고 CR이거나 CR에 대한 ACK일 때는 저걸 1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시퀀스 넘버가 뭔지를 얘기를 할게요. 시퀀스 넘버. 이 시퀀스 넘버는 여기서 이제 패킷을 보냈잖아요. 그럼 여기 1번 이게. 그 다음 보내는 패킷은 2번. 이렇게 패킷의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거는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다시 순서를 올바르게 맞추려면 번호가 적혀져 있어야 되겠죠. 얘도 당연히 1번 이렇게 적혀 있고 2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계속 인크리먼트 하게 됩니다. 인크리먼트. 그게 어디에 적혀 있는 거냐? 요 시퀀스 넘버에 적혀 있는 겁니다. 저 시퀀스 넘버는 그래서 패킷을 하나, TPDU를 하나 보낼 때마다 일씩 인크리먼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근데 여기를 뭐 이게 1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패킷을 쭉 보낼 수도, TPDU를 계속 보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X 여기, 요건 X. 그럼 이건 뭐겠어요? X 플러스 1이겠죠. 얘는 그냥 Y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보내지면 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씩 인크리먼트를 하게 되니까. 그죠? 그걸 어디다 적느냐? 요 시퀀스 넘버에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X의 시퀀스 넘버가 X인 패킷 TPDU로 보냈어. 그럼 이거에 대한 ACK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ACK 넘버는 뭐를 담아줘야 되냐면, 넘버에는 여기죠. 요 acknowledge 넘버, 요거. 여기에는 뭘 담아줘야 되냐면, 요 X를 그대로 담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내는 요 TPDU는 요 놈에 대한 ACK다라는 걸 알려주려면 똑같은 걸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받은 헤더에 요 시퀀스 넘버를 보내는 헤더의 ACK 넘버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만 순서가 맞겠죠.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3-way 핸드쉐이크에서 사용되는 이제 필드는 총 4개입니다. 다 지우면 뭐냐면 그 4개가 처음에 요 시퀀스 넘버, 그 다음에 에크 넘버, 그 다음에 싱크, 그 다음에 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4개가 요 3-way 핸드쉐이크를 할 때 필요한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TCP에서 연결 설정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거의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호스트 A는 싱크를 1로 세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이라는 거죠. 싱크를 1로 세팅하는 이유는 이게 CR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연결 설정을, 자, 나 연결 설정 하고 싶어 라고 보내는 거죠. 그죠? 자, 시퀀스 넘버는 뭔가 X라고 붙여서 보내겠죠. X라고 붙여서 보내겠죠. 이건 뭐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X라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필드들이 어디 있느냐? TCP 데이터그램.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TPDU죠. 그러니까 데이터그램이라는 이 말은 원래 UDP에서만 데이터그램이라고 쓰는 건데, 뭐 TCP에서도 데이터그램이라고 이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말은 틀렸죠. TCP 데이터그램이 아니라 TPDU. 근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데이터그램이라고 보통 적기도 해요. 그 안에 있는 TCP 헤더에 있는 싱크와 시퀀스 넘버를 갖다가 1과 X로 세팅한다. 그러니까 요 놈을 1로 세팅하고 요 시퀀스 넘버를 X라고 세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CR이다. 그러니까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요청하는 패킷이다라는 거예요. TPDU다라는 거예요. 자, 호스트 B는 그걸 받았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싱크를 1로 보내. 이건 뭐냐? 연결 설정을 허락하는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연결 설정을 허락합니다. 시퀀스 넘버는 뭐냐? 자기의 시퀀스 넘버를 적어야 되죠. 그걸 Y라고 적고, 에크 넘버에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하는 거죠. 이렇게 카피. 그래서 네가 보낸 CR 패킷, CRTPDU에 대한 나의 허락 패킷을 CRK에 대한 CR에 대한 ACK죠. ACK 패킷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X라고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CR을 허락한 게 됩니다. 그래서 허락까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야 되죠. 보내면서 뭐를 보내야 돼요? ACK를 보내야 되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쭉 여기는 싱크를 1로 세팅하고 이것도 1로 세팅하는 요게 없어요. 이게 없다고. 이거 그럼 없다는 얘기는 이거 0이란 얘기라고. 그럼 이거 CR과 관련되지 않은 패킷 아닙니까? 네. CR과 관련되지 않은 패킷이죠. 근데 저기에는 항상 뭐를 덧붙여야 돼요? 데이터를 같이 보내면서 피기배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 패킷은 데이터 패킷이죠. 데이터 TPDU죠. 이해하시죠? 네, 데이터 TPDU이기 때문에 요 싱크라는 걸 0으로 세팅한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싱크가 있는데 이거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그건 0으로 세팅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는 X 플러스 1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X니까 여기는 X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세팅하고요. ACK는 뭐에 대한 ACK예요? 자, 요거에 대한 ACK죠. 요걸 카피해서 적는 거죠. 여기다. 그죠? 그래서 Y로 적고. 그 다음에 데이터까지 붙여서
피기배킹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3-way 핸드쉐이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설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 보냈으면 연결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DR이라고 불러요. CR과 대비되게 Disconnection Request입니다. DR, 연결 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연결 해제죠. DR이 이후에 도착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계속 보냈어요. 보냈는데 호스트 B가 이제 나 더 이상 보낼 거 없으니까 연결을 해제해야지 하고 DR을 떡 보냅니다. 근데 호스트 A는 아직 데이터를 보낼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DR을 받기 전에 데이터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럼 이거 큰일 나죠. 왜냐면 얘는 DR을 보냈기 때문에 난 연결을 다 해제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뒤에 들어온 데이터는 무시를 하게 되잖아요. 안 되죠,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스킴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결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A는 계속적으로 B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중간에 B가 일방적으로 DR을 보낸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DR을 보냈다는 것은 연결을 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후에 도착한 데이터는 무시를 해. 그러면은 A는 데이터를 보냈지만 B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또 DR의 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DR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 A가 이제 연결 해제를 위해서 DR을 보냈으니 나 보낼 거 다 보냈으니까 연결 해제합시다 라고 이걸 보냈는데 중간에 이게 뻥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럼 얘는 아직 연결을 해제할 의사가 없는 상태죠. 얘가 보낸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뭔가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호스트 A에서 보낸 데이터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적혀 있으면은 호스트 B 입장에선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DR을 나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주 악의적인 어떤 사용자가 요 데이터에다가 마침 그때 여기다가 호스트 A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게 되면 호스트 B는 그냥 그거 받아들이게 되거든. 그죠? 이런 경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 전장과 이 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페이지와 전 페이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제할 때도 DR을 보낸 다음에 HK를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좀 보겠습니다. 호스트 A가 연결 해제를 위해 보낸 DR이 사라지는 경우, 마침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위조된 데이터가 호스트 B에 도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B는 이거 당연히 A가 보낸 정당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DR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그 정당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DR을 보낸 다음에 여기다 HK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굳이 설명을 한 겁니다. 네, TCP에서 실제로 DR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way handshake라는 걸 이용해서 디스커넥션을 하게 되죠.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FIN, 이건 뭐냐면 FIN이라는 게 끝내자라는 거잖아요. 디스커넥션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DR이에요. 이게 DR 이퀄. 아까 CR이 이퀄 뭐였어요? CR은 SYN이었죠. Synchronization. 이게 아마 파이널라이제이션과 같은 뜻일 거예요. 그래서 DR은 FIN과 동일한 말입니다. TCP에서는. 그래서 요걸 일로 세팅하면 자 이제 연결을 끊겠습니다라는 DR을 보낸 패킷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호스트 B에서는. 시퀀스 넘버는 역시 그전대로 이제 뭐 여기 X라고 돼 있으면 X가 있을 것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있는 핀 요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TCP 헤더 내에 이제 있는 필드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걸 세팅함으로써 DR이라는 걸 갖다가 표시를 해주게 된다. 그럼 호스트 B는 그걸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네, 이제 연결을 종료하자는 얘기구나. 알았어 하면서 핀을 1로 역시 마찬가지로 세팅을 하고, 시퀀스는 자기 자신의 시퀀스 넘버 Y를 보내게 되고요. HK는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이렇게 카피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난 DR 그래 허락할게. 그만 이제 통신 그만하자 라고 요청을 딱 보내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HK를 다시 보내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HK를 보낼 때도 이제 FIN은 더 이상 1로 세팅하지 않고 HK만 이렇게 1로 두는 거죠. 그러면은
ACK는 여기 있네요. 요렇게 ACK 요 필드 얘기하는 겁니다. 요 필드. 아까 제가 이제 ACK 필드를 빼놓고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연결 해제를 할 때는 요 ACK라는 요 필드도 필요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오로지 요걸 1로 세팅하면 이건 ACK를 위한 패킷입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 시퀀스 넘버는 x 플러스 1. 왜냐면 자기 자신이 요게 x였으니까 그 전에 보낸 TPDU가 x였으니까 넘버가 그걸 하나 더 인크리먼트 시켜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ACK 넘버는 뭘 카피하게 돼 있어요?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y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호스트 A가 이렇게 보낸 게 되죠. 보낸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죠, 이게. 그죠? 그러면 이제 양쪽이 다 연결을 끊겠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연결을 끊게 되는 겁니다.